자, 형사정책 기말 과제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정책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서술형도 우리 중간 과제 할 때, 중간 과제 할 때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럼 약수령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약수령은 15줄인데, 여기 1번 요거는 이제 1번은 30줄, 요거 두 개는 2번, 3번은 15줄. 제가 해봤더니 A4가 37줄 나오더라고요. A4? A4 한 장이 37줄 나옵니다. 자, 37줄 나오니까 여기에 준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약수령부터 한번 볼까요? 약수령 하기 전에 서술형에서는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했는데, 우리 중간과제물에 대해서 살짝 한번 했었는데요. 자, 범죄 이론, 형벌 이론 각각에 있으니까 여기 그 소 제목, 소 제목을 가지고 제가 첨부해드린 그 우리 참고 문헌, 참고 문헌에 있는 내용을 아마 인용을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약수령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 우리 강의록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록을 정리된 그 부분만 강의록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강의록도 우리 교수님 하시는 그 강의록도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의록에서는 수용자의 권리 구제 제도는 10강에서 나오고요. 그 10강에 이제 형집행법 설명을 드리면 총 3가지, 크게 3가지의 그 구분으로 교도소 수용자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집행법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권리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먼저 형집행법, 형집행법상 어떤 권리구제제도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 먼저 간단하게 수용자의 권리구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죠. 이거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교정시설과 독립한 기관이 조사하고 또 시정을 추진해서 권리를 회복하고 침해를 보전하는 것이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거고요. 우리 교재 2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자, 교재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224페이지 제도, 어떤 제도인지 그 제도에 대한 취지가 나와 있고요. 자, 형집행법에서는 총 3가지 형태로 구제제도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데, 먼저 형집행법 제8조 순회점검제도라는 게 있고요. 또 116조 또 소장이 면담을 할 수 있고 소장 면담이라는 구제제도가 있고요. 또는 형집행법 117조에서는 또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는 순회점검제도가 무엇인지 8조에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교정시설을 순회 점검한다는 얘기죠.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 점검하게 한다. 그리고 이런 순회 점검이 권리구제 제도의 한 가지 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116조 또 소장 면담, 이 수용자가 소장 면담을 요청을 하고 소장 면담을 통해서 자신의 피해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요 1번부터 요 1번부터 4번까지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지만 요거 사항이 아니면 소장은 반드시 면담에 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사유를 박이지 않되 또는 면담 목적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또는 동일한 사유로 면담할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뭐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때 이럴 때는 면담을 거부할 수 있지만 요 사항 빼고는 소장은 항상 면담에 응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 면담을 또 대리해서 소장이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 뭐 교도관으로 대리해서 면담을 할 수 있다. 또는 그러한 면담 처리 결과가 필요한 처리 결과를 또 수용자에게 그 결과를 또 알려줘야 된다. 자, 이게 116조의 내용입니다. 116조의 내용은 뭐 불응할 수 있는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고 면담을 대리를 할 수 있고 결과를 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집행법 117조에는 청원이 있습니다. 자, 청원은 수용자가 어떤 그 처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또는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 교정청장에게 청원을 할 수 있다. 자, 청원은 어떠한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청원을 작성할 때는 청원서, 즉 문서로 작성해서 그 소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거고, 또는 문서나 이제 구두,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은 순회 점검 공무원에 대해서 말로도 할 수 있다. 또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안 되고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또는 지방 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또는 그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있고요. 또 소장은 청원에 대한 결정을 문서로 해야 되고, 또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반드시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117조 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원 방법은 청원서 문서를 통해서나 또는 구두, 그 순회 점검 공무원 공무원에게 구두를 할 수 있다. 또 소장에게 청원을 했을 때 소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안 되고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 순회 점검 공무원, 관할 지방 교정청장에 보내거나 또는 순회 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이제 이 소장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순회 점검 공무원은 117조 사항상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 즉 구두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순회 점검 공무원한테. 이때는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순회 점검 공무원에 대한 사항. 청원의 결정 5항에서 청원이 결정되면 그 결정 결과를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된다. 결정은 문서로 해야 되고, 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18조 수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자, 118조는 자, 이러한 청원을 하거나 또는 진정을 하거나 또 소장과 면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집행법상 불이구제제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서는 되게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 지금 30줄이죠. 30줄인데 정리는 아마 여기 교재 우리 강의록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순회 점검 제도, 소장, 면담, 청원, 청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까지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서 하나씩 서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권리 구제제도,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헌법상 권리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한번 보시면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한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할 수 있고요.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그 조사와 인권 침해 행위 조사 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할 수가 있도록 규정을 해 나왔고요. 또 24조에 보시면 또 시설 방문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설 방문 조사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자가 이제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권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나 구제를 할 수 있지만, 또 시설 수용자가 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에 관련된 사항이 30조와 31조 나와 있는데요. 30조를 보시겠습니다. 자, 30조에 보시면 진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30조에서 규정을 해 놨고요. 그 진정은 10조에서 22조까지 규정된 보장된 인권을 침해 당하거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10조에서 22조까지는 헌법은 자유권에 대한 겁니다. 자유를 침해 당했을 때 그 자유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이거 진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놨고요. 또 수용자가 진정을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31조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31조를 한번 보시면요. 자, 31조에 보시면 진정서를 작성을 하거나, 청원과 비슷합니다. 문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거나, 또는 그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면전에서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조에서는 문서나 또는 바로 면전에서 할 수가 있다. 진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진정이 접수가 어떻게 되는 31조 사망사항이 그 접수 증명원을 받아서 진정원인에게 내줘야 되는 거고요. 또는 면전 앞에서 했을 때는 확인서 및 면담 일정서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 수용자에게 내줘야 된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1조와 1항과 2항, 31조 1항과 2항은 각각 문서에 의한 진정, 2항은 그 면전 앞에서 바로 대면해서 진정하는 방법이 있고, 3항과 4항은 각각 1항에서 문서로 했을 때의 접수를 3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면에서 면전에서 진정을 했을 때는 4항에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6조 1항과 2항에서는 진정에 대한 조사 방법, 실제로 이제 진정이 접수가 됐으면 조사를 하겠죠. 그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36조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36조를 보시면, 자, 조사 방법. 자, 다음 각 호에 대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진술을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자료 등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현장 조사 감정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보호 또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도 할 수 있다. 자, 이런 사항들이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1항과 2항에 걸쳐서 조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구제 조치를 어떤 식의 진정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침해가 지금 된 게 맞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경우에 구제 조치를 어떻게 권고를 하느냐 4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권 침해,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된 때 피진정인 또는 그 소속 단체, 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침해가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하느냐, 구제 조치를 이행을 해라 또는 시정하고 개선을 해라, 이런 것들을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권고를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고발 또는 징계를 할 수가 있죠. 45조 고발 또는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는 그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대한 거고요. 또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47조에 보시면 자, 진정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의 법률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상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례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조문들을 다 인용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넉넉하게 그 분량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몇몇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아마 줄여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분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인 요 사항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기본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권리구제 제도는 이제 행정심판이 있고요, 또는 소송이 있고, 또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자, 행정심판은 자, 행정소송하고 다르죠. 행정심판은 그 행정기관, 그 상위기관, 뭐 예를 들어 우리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요새 뭐라고 그러죠? 그 자치구라고 하나요? 아무튼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구청에다가 행정심판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기관, 상위기관에 요청하는 게 행정심판이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행정소송은 이제 법원에 행정재판을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에 대해서 침해에 대해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고소 또는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소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우리 헌법 시간에 배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권리가 공공기관이 어떤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침해를 당했을 때 또는 공공기관이 어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뭐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자 1번 약수령 1번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교재에 제가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국가범죄 특징. 이건 형사정책 우리 교재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국가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가범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의미가 나와 있죠. 자, 국가범죄의 의미가 있죠. 자, 좁은 의미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르는 뭐 반인륜적 행위, 뭐 전쟁이라든지 집단 학살, 핵무장, 국가 후원을 받는 테러 등이 이제 국가범죄에 해당하고, 넓은 의미의 국가범죄는 그 국가의 각 권력 행사, 권력 기관들이 권력 행사에 따른 범죄, 입법에 있어서의 범죄, 또 사법 범죄, 행정 권력에 의한 범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국가범죄의 특징은 이 좁은 의미의 국가의 범죄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죠. 국가범죄의 특징은 좁은 의미의 국가의 범죄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피해 대규모성, 광범성, 다른 범죄의 원인 또는 배경, 제재의 곤란성,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해가 대규모 발생하고 광범위하고, 그 국가범죄로 인해서도 다른 범죄의 원인 또는 배경이 됩니다. 자, 전쟁을 만약에 치르면 전쟁을 통해서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또는 뭐 전쟁을 통해서 다른 국가범죄의 원인이 또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제재의 곤란성, 국가범죄는 그 제재하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일본의 전범 일부를 처벌하였지만,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일본의 핵폭탄 투하함으로써 수많은 생명 살상한 거에 대한 그런 국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묻지가 않죠. 승전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국가 범죄, 제재의 곤란성이 있습니다. 또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국가 범죄가 좀 대규모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 어떤 누구 개개인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정리하시는 데가 어렵지 않을 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요 수준에서 제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환경범죄 행정 종속성. 우리 교재 3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339페이지 요거 한 장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좀 적죠. 환경범죄 행정 종속성이. 그래서 제가 좀 참고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요 참고 논문이 가장 내용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그 행정 종속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를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 종속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를 구성하는 그 구성 요건을 형법에서 그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그 범죄는 이러한 구성 요건이 있다라고 다 명시를 해놨죠.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형법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절도라고 하는 건, 절도죄라는 건 무엇이냐? 형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입니다.
자기 물건을 뭐 훔친다는 절도죄가 아니고요. 타인의 재물입니다. 재물이 아닌 거를 절취한 거는 또 절도죄가 해당되지 않죠. 절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취는 이제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이런 자는 이제 이런 범죄, 절도죄라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타인, 재물, 절취하는 행위, 이렇게 구성 요건을 정해놓은 거를 형법에서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은 이제 다 뒤에 이러한 형벌을 이제 받게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해놨죠.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환경 범죄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환경 범죄의 구성 요건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에서 행정법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행정행위나 행정법에 보충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종속성, 환경 범죄인 경우에는 행정 종속성이 있다, 이 말이고요. 이거를 조금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범죄 구성 요건의 내용이 행정행위 또는 행정법에 의해 보충됨으로써 비로소 그 범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또는 과학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법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는 청경 침해 행위, 이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정확하게 구성 요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행정법규와 연결되어야만 이 범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결정되기 때문에 그 환경 범죄인 경우에는 행정 종속성이 불가피한 경우이죠.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잡았는데, 정의 또는 필요성 또는 목적, 환경범죄의 행정 종속성이 왜 필요한지 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행정 종속성의 예시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문제점이 또 무엇인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드렸는데요. 정의와 행정 종속성 예시와 문제점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필요성은 제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필요성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논문을 보시고 인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지, 필요한 거는 형법에 의한 독자적인 구성 요건화, 제가 말씀드린 범죄 구성 요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환경 범죄인 같은 경우는 예방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죠. 즉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미리 그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형법에서 이거를 하기 어렵죠. 저 사람은 절도를 할 것 같으니까 뭐 절도죄로 절도죄로 뭐 기소를 하거나 구속을 한다, 이게 이제 해당 안 되죠. 이건 어렵죠. 왜냐하면 환경은 한번 범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환경 범죄로 인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 범죄인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방적 차원의 실질적인 환경 보호를 해야 되는 거, 또는 경제적인 측면과도 봐야 되죠. 우리 환경 범죄라는 게 경제적인 측면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환경만 너무 우선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마찰 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과의 마찰 완화, 또 실효성 있는 환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환경 범죄인 경우에는 행정 종속성이 필요하다. 또는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환경 범죄 불법 유형을 정형화하기가 힘들다. 이 정형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구성 요건화라고도 조금 통하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화학약품 뭐 이제 독성 화학약품을 몇 미리를 방출하면은 환경 범죄다. 이제 요거의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로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해서 다 개별화가 시켜야 되는데, 이 형법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형법 단독적으로 이거를 범죄를 처리하기에는, 그래서
환경법이라든지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우리 논문에 보시면, 제가 이 논문이 한문으로 한자로 되어 있어서 위에 제가 그 한글로 하나씩 다 적어 드렸으니까 보시고, 여기 필요성에 대한 부분, 여기 여기까지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제가 키워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논문에서 찾아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을 인용을 하시는 거는 뭐 표절이 아니니까요. 인용만 제대로 인용 표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 행정 종속성이 어떠한 예시냐?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즉 행정법상 또는 행정행위상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관청에, 이런 규정들은 다 행정 종속성에 관련된 규정이다, 예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 백지 구성 요건 또는 위임 구성 요건, 그 구성 요건을 형법에서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이라든지 행정행위에 따라서 범죄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 개념이 약간 불명확성 할 수 있어, 불명확할 수가 있고, 또 죄형 법정주의, 이런 죄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을 해둬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또 그 형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귀속이 됨으로써 여러가지 비리나 문제가 있을 때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또 행정행위에 종속될 수 있다. 행정행위라는 것은 공무원의 어떤 행정청의 행위죠. 행정법이 아니라, 이런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 공무원들이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는 환경 범죄에 대해서 공무원이 눈감아줬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요 논문, 이제 아까 요거 논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경 범죄 행정 종속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그 요소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줄 충분히 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약수령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서술형입니다. 자, 우리 서술형은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에 대해서 고전주의 또는 실증주의, 범죄론 각각 구분을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서는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 또 87에서 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0에서 62페이지는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이고요. 여기는 이제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교재를 볼까요? 자, 60페이지 보시면,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형벌 이론은 응보형주의, 자, 그리고 범죄 이론은 객관주의,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와 있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은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응보형이라면은 목적형이 되죠. 실증주의는. 또 범죄 이론에 대한 객관주의라면은 실증주의는 이제 주관주의가 되고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자, 요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 드렸고요. 먼저 범죄 이론. 범죄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범죄가 무엇이냐,
범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범죄의 그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이 범죄 이론에 해당하고요. 일단 고전주의 범죄학 학파는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비결정론과 실증주의는 결정론입니다. 즉 비결정론, 자유의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범죄라는 게 어떠한 외적인 그 인간 외적인 힘, 그러니까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그거를 어떤 신체적인 어떤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는 주위 사회 환경의 문제, 이런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즉 범죄를 저지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결정론적인 입장이라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 범죄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거다. 범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과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 해결을, 정상적인 해결을 통해서 얻는 범죄의 이익 중에 더 이익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비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 이론에서 첫 번째,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은 자유의사론, 비결정론, 그리고 결정론,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객관주의 또한 주관주의가 있습니다. 객관주의라는 거는 범죄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그 일어난 범죄 사실 통해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거나 그러한 책임이 가해져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주관주의는 그 범죄인, 사람이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범죄의 처벌이라든지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에 의하면, 즉 고전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같은 사건, 같은 그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똑같은 처벌, 똑같은 책임을 줘야 된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범죄 사건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실증주의 범죄인 경우에 주관주의에 의하면 같은 그 물건을 훔쳤더라도 그 물건을 훔친 행위자, 범죄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처벌이라든지 물을 책임을 좀 개별적으로 달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죄 이론상에서. 그 다음에 도의적인 책임론 또는 사회적인 책임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도의적인 책임은 고전주의 범죄학입니다. 범죄인의 범죄 의사, 이 의사, 자유의사론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랬죠. 이런 범죄 의사를 근거로 해서 도의적인 비난을 책임의 본질로 합니다. 즉 내가 이런 범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했다는 그런 책임의 그 본질을 그 도의적인 범죄인의 그 범죄 의사에서 그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 범죄인이 어떤 사회적 위험성이 있고 반사회적 성격이 있는지 이거를 근거로 사회적인 비난을 책임의 본질로 삼습니다. 그래서 책임론에 의해서는 도의적인 책임론과 사회적인 책임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건 아마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 참고 문헌을 제가 정리를 올려드는데 여기 두 군데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이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형벌 이론에서는 이제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 범죄 이론은 죄의 본질, 그 범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범죄 이론이라면, 형벌 이론은 그 다음에 형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형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자,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이 있습니다. 응보형이라는 거는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에 대한 책임,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책임만 묻는 거죠. 그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범죄 그 자체에
범죄에 대한 책임만 묻는, 네, 이게 응보형이라고 하고요. 또는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론이라고 하고, 실증주의 범죄에서는 목적형입니다. 범죄를 사회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사회로부터 이 범죄인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게 하고, 이런 어떤 범죄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 형벌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형, 형벌의 목적은, 응보형은 형벌 그 자체에 두지만, 목적형은 다른 사회의 보호, 다른 그 사회의 보호를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형벌이 수단이 된다. 목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응보형과 목적형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이 있는데요. 자, 일반 예방은 이 목적형에 크게 이제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응보형에는 이런 일반 예방이나 특별 예방에는 없는 거죠. 절대주의에 의하면, 형벌 이론에 의하면 어떤 예방과는 거리가 멀지만, 이 고전주의 범죄학도 응보형만 너무 고집하기에는 일단 어떤 이제 일정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형에 나와 있는 일반 예방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예방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방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일반적인 예방. 특별 예방은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한 그 범죄 부류, 특별한 그룹들만 대상으로 예방을 하는 주의를 특별 예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 자, 여기 61페이지 보시면 고전주의 범죄학의 그 형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면, 61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응보 이외의 형벌의 다른 목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응보형. 자, 고전주의 범죄학은 응보형이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 형벌은 범죄인에 대한 보복 이외에도 다른 제도적인 목적, 예컨대 사회질서 유지, 범죄 예방 같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도 이런 응보형만을 지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목적형 중에 일반 예방도 인정을 하려는 상대적 응보형주의가 입장을 취하게 됐다는 거죠. 이 상대적 응보형주의가 즉 일반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 예방이란 형벌의 목적이 잠재적인 범죄자인 일반 사회인을 위하여 잠재적인 범죄자, 위하 경계하여 장차 범죄를 예방하지 않도록 예방함에 있다는 일벌백계 사상을 말한다. 그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될 수 있죠. 범죄라는 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일반 예방, 잠재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특별 예방은 어떤 특별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또는 어떤 사회 환경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만 위한 예방, 그래서 특별 예방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회 방해주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정기형. 자, 정기형과 부정기형이 있는데요. 정기형은 그죠, 우리 판결 확정이 되고 형벌이 확정이 되면 뭐 1년, 뭐 6개월, 이렇게 3년 이렇게 그 형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기형을 내리는 거를 우리가 정기형주의라고 하는데요. 죄형 균형론이라는 게 죄와
범죄 사이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 지은 범죄의 책임의 크기만큼 형벌도 주어져야 된다.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죄 형벌은 항상 정기형으로 정확하게 형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고요. 부정기형은 형벌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부정기형은. 그래서 이거는 사회로부터 이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기형을 보통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고 이 사람이 제대로 사회에 돌아올 수 있는, 또는 사회로부터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결정이 나야만 형기를 마치게 하는 거죠. 부정기형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형벌이 개별화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뭐 1년을 받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1년이지만 어떤 사람은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도 문제가 없는지 이게 결정이 돼야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에서는 부정기형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 형벌과 보완 처분의 이원화와 일원화. 이 말은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는데요. 그 보완 처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치료 감호라든지 뭐 치료 보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과 구분되는 보완 처분인데, 형벌과 보완 처분은 서로 다른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원화고요. 형벌과 보완 처분하는 똑같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실증주의에서 얘기하는 보완 처분의 일원화고요.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과 보완 처분은 서로 다르다. 자,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그 책임에 한해서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벌하고 보완 처분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형벌을, 그 보완 처분이 이제 사회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벌과 보완 처분은 사회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예방, 사회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형벌과 보완 처분의 일원화입니다. 실증주의 범죄학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범죄 이론과 형벌 이론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목차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서 목차를 적어 주시고 그 목차에 해당 각각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60페이지 그리고 87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내용이 이렇게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제가 자, 우리 그 이몽의 형법 총론 책과 그리고 이재상 그리고 뭐 장영민인가요? 여기 우리 교수님이 그 참고 문헌 올려주신 두 개의 교재에 이 형법 이론과 범죄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그 나온 부분들을 스캔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몽의 형법 총론 51페이지 보시면 51페이지 보시면 구파 형법 이론, 이게 이제 고전주의 범죄학이거든요. 요점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이론과 형법 이론에 관련된 부분만을 보시면 52페이지에 자유의사론, 자, 요게 이제 비결정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도의적 책임론, 범죄인의 범죄 의사를 근거로 한 도의적 비난을 책임의 본질로 한다. 즉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 도의적 책임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개의 범죄 행위 그 결과를 가지고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객관주의, 또 형벌은 응보, 범죄
형벌에 대한 응보가 형벌의 본질이다라는 응보형주의. 이 응보론은 다시 말하면 절대주의입니다. 또 형벌의 목적은 일반인을 위하라는 건 위협이죠. 위협. 일반인을 위협하여서 장래 범죄를 예방하는 일반 예방주의. 또 범죄에 대해서는 균형 또는 형벌을 부과해야 하므로 부정기형에 반대하는 정기형주의. 다음에 형사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형벌과 범죄인의 사회적인 위험성을 전제로 부과되는 보완처분. 지금 형사처분과 보완처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원준. 자, 이렇게. 또 실증주의는 그 뒤에 실증주의에 또 그 정리를 해 놓은 게 56페이지 이뭉의 형법청론 56페이지 보면 자,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자유의사론, 즉 비결정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또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 그 반사회적 성격을 근거로 해서 그 책임의 본질을 그런 사회적인 책임론으로 보는 거고요. 사회적인 책임론. 또 범죄 행위가 그 행위자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행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형벌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관주의. 또 형벌의 본질은 어떤 응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상대주의, 목적형주의. 즉 여기 읽어보면 형벌의 본질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고 그 재사회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에 있으므로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인 거는 응보형주의, 고전주의 범죄학이죠. 그리고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 개인을 개선 교육하며 그 범죄인이 장차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특별예방주의. 어떤 특정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개선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예방주의입니다. 그리고 형벌은 범죄인의 사회적 위험성의 개인차에 상응하여 개별화 되어야 하고 자유형의 기간은 형의 집행 단계에서 성과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부정기형, 형벌의 개별화 또는 부정기형입니다. 또 형벌과 보완처분은 동일하다. 이론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이제 제가 다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거는 3장, 서술형은 3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형사정책 기말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